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 세계 패권에 있어서 중국의 균형축. 3. 마침내 미국인들이 한국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할머니 혹시 지금 이 사진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대표 공항이라고 알려진 인천국제공항의 외국인 입국심사 데스크. 공항 입국심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 한국인 공항직 직원이 백발의 머리를 가진 와국인 할머니에게 다소 다급한 듯한 목소리로 입국심사의 설명 중 뜬금없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처음 본 백발의 외국인 할머니는 대체 이 한국인 직원이 뭘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빨리 입국심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다소 짜증난 말투로 대응하려던 찰나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이내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갑자기 공항 근무복을 입은 또 다른 한국인 여성 직원이 주저앉은 외국인 할머니에게 엄청난 화를 내며 달려오고 있는데요.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그 여성에게로 쏠린 순간 이내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60세 젊은 할머니 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거주하는 한국은 저와 같은 나이의 다른 한국인 친구들 할머니를 보면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가끔 처음부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제가 사는 한국은 지금껏 겪어오고 살아오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좋은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강릉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미국에서만 지내오던 저에게는 푸른 자연과 바다가 매일 밤 눈앞에 펼쳐지는 마법 같은 도시이기에 다소 거칠고 혹독한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이곳 강릉에서 사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곳 강릉에서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지금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딸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유일한 외동딸인 에이미는 이제는 제 딸이 아니라 마치 친구니 저의 부모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에이미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극히 적은 아주 특이한 인생을 겪은 사람일 텐데요. 이미 저는 60세의 젊은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30대가 넘어버린 저희 딸 에이미와 함께 한 시간은 이제 고작 2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딸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저의 친구와도 같은 친밀한 가족처럼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왜 고작 에이미와 제가 함께해온 삶이 2년밖에 되지 않은 것인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 30년 전 저는 미국의 한 낙후된 도시에 있는 작은 출산 전문 병원에서 다소 늦은 나이에 에이미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남편은 저와 같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시 태어나고 자란 멋진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그는 한국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냉장고, 부품 관련 수출을 담당하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한국인 남자였고 자신의 사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확장시키기 위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제가 살고 있는 디트로이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소 노후화된 디트로이트 중심 번화가에서 직접 냉장고를 수리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첫눈에 반해 우리는 곧바로 연인이 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남편은 청자켓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거친 모습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미국인 남자들에게 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정함과 섬세함의 또 다른 매력에 한 번 더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처음에 그가 냉장고와 관련된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그것과 관련된 일인 줄 알았으나 그는 한국에 시는 꽤 규모가 큰 냉장고 내부에 있는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의문을 표하던 저의 부모님마저도 그에게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제 남편과의 결혼식 날은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저에게 아주 뜻깊은 하루였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지금의 딸 에이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인 저와 한국인인 남편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었기에 저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딸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딸의 출산이 임박할수록 다소 위험한 치안과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국보다는 딸이 태어난 후에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해서 남편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아예 한국에서 자리 잡기로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저 또한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최소 10번 이상은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와 한국의 생활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특히 미국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는 한국의 매력은 제가 태어난 나라를 포기할 정도로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낳은 딸의 얼굴을 엄마인 저조차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딸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와 남편은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출산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처음 출산을 경험하는 것에 너무나 큰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와 남편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출산 관련 병원에서 한 달이 넘게 입원을 하며 딸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도 너무나 위험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했으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시간과 체력이 저한테는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은 충분하니 미국의 더욱 크고 안정적인 도시의 병원으로 이동하자는 남편의 요청에도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가 태어난 도시에서 딸을 출산하는 것이 무언가 기념이 될 것 같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작고 허름한 디트로이트의 한 병원에서 지금의 딸 에이미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배는 무언가 진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워져만 갔고 결국 출산 예정일을 넘기면서까지 딸은 세상으로 나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죠.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도록 자기 일은 하지 못하고 저를 돌보는 남편에게 저는 진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며칠간은 사업을 확인하고 편하게 좀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엄청난 진통이 시작되고 말았죠. 저를 확인한 의사분과 간호사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지금의 딸 에이미를 출산하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딸 에이미는 그 병원에서 완전히 실종되어 있었죠. 그 병원에는 몇몇 중국인 정소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범죄들이 계획이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딸 에이미를 낳고 기절하자마자 안정장소로 옮겨진 에이미는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던 중국인 정소부의 손에 다른 곳으로 실종되어 버린 상태였죠. 그때 당시에 디트로이트 중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도시의 병원이었기에 CCTV에 관한 기술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었고 그 병원에서도 중국인 청소부를 고용한 사실은 있지만 제대로 된 신원과 국적은 확인되지 않아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딸 에이미가 신생아의 상태로 사라진 사건을 담당하던 미국의 경찰관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이미를 찾겠다고는 했지만 마지막 에이미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그 중국인 여자의 행적이 미국 공항에서의 CCTV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면서 그때까지도 에이미가 그 중국인의 손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고 그저 그 신원 확인 불가 중국인의 마지막 목적지가 그곳이었다는 말과 함께 그 중국인조차 잡지 못했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딸을 출산하고 아주 잠깐 2초 정도 세상에 갓 태어난 에이미의 얼굴을 본 기억은 흐릿하게 남아있지만 저는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딸을 도둑 맞아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사건은 디트로이트의 몇몇 보도국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중요한 것은 제 딸뿐만 아니라 몇몇 출산 전문 시설의 아이들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그때 당시 중국인과 관련된 이러한 출산 전문 병원의 아기 실종 사건은 엄청난 사건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의 중심 도시가 아닌 다소 노후화된 빈곤 도시 디트로이트에서는 수사를 이어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허름한 병원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금만 받아낼 수 있었을 뿐 한국인 남편 박과 저는 딸을 세상에 낳기는 했지만 얼굴도 모른 채로 살아있는지도 모를 그 딸아이를 하염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을 아무런 증거조차 없이 그저 무작정 디트로이트 시내를 돌며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증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그 병원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니 자연스럽게 병원 자체가 폐업하게 되었고 건물은 그저 평범한 마트로 바뀌어 버릴 정도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제 남편은 혈액과 관련된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저에게도 사정은 알고 있고 이제 그러한 악몽 같은 기억을 힘들겠지만 천천히 잊고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죠. 그렇게 또 20년의 세월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저의 삶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아픔에 대한 것은 묻지 않을 테니 남편 대신 저라도 한국에 와시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 줄 수 있겠냐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조금 망설이던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딸의 공백을 남편의 한국인 부모님과 함께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고민 없이 한국으로 가기로 했고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된 상태로 남편 없이 저 혼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한국의 공항을 올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었지만 그날은 어째서인지 슬프지는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대에 있던 한 한국인 직원분이 어째 시인지 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계속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공항 근무 복장을 입은 한 여성이 저에게로 뛰어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녀를 피하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처음 본 그녀는 저를 안고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던 딸이고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혹시 딸인가라는 생각에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보았는데 정확히 그 눈동자는 혼혈인의 눈동자 색깔과 똑같았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딸과 입마인 저는 서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었으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에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저와 딸인지 모를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난 뒤 천천히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저의 딸이 맞았는데 자신이 한 중국인에 의해 어딘가로 실종되던 중 그 병원 근처의 한인타운을 방문했던 한 한국인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고 그 후 그 한국인을 추적하는 여러 명의 중국인들을 피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면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그녀 또한 이 이야기는 모두 자신을 구해준 지금의 한국인 입양 부모님께시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면서 그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부모인 저를 찾기 위해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그때 당시 자신을 구해주었던 지금의 입양 부모님의 도움으로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저를 찾으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한참 디트로이트의 출산병원 유괴 사건이 너무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제보도 할 수 없었다며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만난 그녀의 입양 부모님과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제 딸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에이미를 출산한 병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 중국인이 길거리에서 유모차도 아닌 이상한 물품 카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아기를 놔둔 채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기를 품에 안은 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과 그때의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말하던 것이 그 근거였죠. 그리고 에이미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항공직의 꿈을 가지고 있던 것도 혹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저를 만날 가능성을 1%라도 올리기 위해 공항 근무직의 꿈을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그때 당시 디트로이트의 유괴 사건 인터뷰를 보고 저의 모습을 스크랩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공항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언제 방문할지도 모를 제 사진을 동료들의 책상 한쪽에 전부 놔두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 또한 이러한 모든 사건이 안정화된 뒤 디트로이트에 방문해 저를 찾으려고 했으나 몇 번의 디트로이트 방송국들과의 전화 요청을 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돈을 요구하거나 남편이 아닌 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짓 소문을 계속 말해주었다면서 여러 사정들이 겹쳐 디트로이트에 방문해 저를 찾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모든 상황이 100%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제 딸에게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과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우연이 겹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어려운 날이었지만 30년 전 딸의 얼굴도 모를 중국인에게 도둑 맞았던 사실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그 후 몇몇 한국 방송사들의 취재 요청이 있었지만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또 누군가 딸의 얼굴을 보고 이름도 모를 중국인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물론 미국이 아닌 지금의 안전한 치안인 한국의 시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와 딸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항직 근무를 그만둔 제 딸과 남편의 부모님 그리고 제가 이곳 강릉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저 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며 그때 당시 제 딸을 구해준 한국인 입양 부모님도 매주 만나 인사를 드리며 한국이라는 니라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무나 행복해야 할 것이니까요. 중국인의 위험성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이라는 주요 균형추에 직면해 있다. 이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한국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지원 하에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IMF라는 초대형 악재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성장이 둔화될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박쥐와도 같은 나라로 부르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오히려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거대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최대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런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고래 싸움의 새우 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IRA를 계기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라이벌이었던 대만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유럽까지 경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터리 산업 역시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해로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중국의 CATL의 점유율이 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도록 놔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희토류나 희소금속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중국에게 떠넘겨 버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IRA를 계기로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도 멕시코에 손을 내민 것도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 산업은 이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2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사용할 반도체 수출을 막음으로써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막고 중국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자체 생산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무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18나노 이하 디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팻, 피네피티 또는 갓팻, 제어피티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지금까지 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당시 미국의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중국 수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공급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와 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압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14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EUV 중고 장비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38%를, SK하이닉스는 디램 50%와 낸드 2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 YMTC는 2016년 설립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
오일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의 정치와 추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현의 계절이란 미중 갈등 속에 끼인 삼성전자의 현실과 경제 위기로 인해 반도체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C19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반도체 업계의 불황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427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이익 동력인 메모리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만의 시장조 사업체 트렌드 메모리칩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 13에서 18%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도 15에서 20%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가 핵심 상품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보어스는 삼성전자가 TSMC를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근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움직임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두고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맞물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산업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WSJ는 삼성전자는 정치적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고난의 시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 크게 투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4m 디램 제품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1987년 당시 삼성전자는 4m 디램 개발 방식을 스택, 쌓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트렌치,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원칙으로 고민을 타개했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로를 고치는 것이 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단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4m 디램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동등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6m 디램은 품질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64m, 256m 제품은 드디어 일본보다 빠르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은 64m 디램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40%나 초과한 8조 1348억 원 매출과 2조 7192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축포를 터뜨리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자칫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정상이 되기보다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기가 더 어려운 까닭이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고 더 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 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 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서너 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폼3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팻, 핀FET 방식보다 무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SUR&D,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빅 5분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의 운명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빅 5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5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테크 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의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실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 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롤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 M&A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